안녕하세요. 저는 어리숙한 제 실수로 인연을 잘못 만나 이혼하게 된 사람입니다. 행복했던 날에 수만큼 힘들기도 했던 저의 짧은 결혼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컴퓨터를 켰어요. 사실 결혼이란 건 살면서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복의 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차마 불행의 길인 줄 모르고 들어섰다는 것에 아직도 저는 반성을 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결혼을 서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서두르지 않았다면 제가 과연 실수 없이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실 그것도 확신은 못하겠네요. 그래도 한번 씻을 수 없는 실수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인생에서 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청취자분들과 나누고자 하니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함께 조언 공유하도록 해요. 우선 저는 돈이 많은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가는 것보단 결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남편 되는 사람이 동네에서 마트 사업을 했는데요. 마트가 장사도 충분히 잘 되었고 또 주변 이웃에게 인지도도 좋아서 당시 저는 남편을 더 믿었습니다. 결혼하는 데 드는 자금도 별로 없었어요. 신혼집은 시부가 월세 주고 있던 아파트를 저희에게 주겠다고 해서 큰 목돈 마련할 필요 없었고 예식장은 양가 부모님이 돈을 보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저희 보고 돈 있을 때 아껴놓으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 생기면 모으고 싶어도 잘 안 모아진다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돈을 아끼라 했습니다. 그렇게 저랑 남편은 큰 어려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작이 너무 수월해서 저도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길게 봐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겐 나이 많은 신우가 있는데요. 신우는 5살짜리 애 딸린 미혼모입니다. 처음에 신우 얘기를 남편한테 먼저 들었을 땐 안타까운 사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남편도 신우를 참 안 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이 신우를 대할 때 뭐든 조심스럽더라고요. 웬만하면 신우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집안 자체에서 신우의 미혼모 사정 때문에 신우를 굉장히 안쓰럽게 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건 지내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특히 남편과 신우 사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남매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 애틋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식구끼리 상처도 잘 보듬어주고 참 마음이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모도 처음엔 제게 굉장히 착하게 대하셨거든요. 시부가 저를 참해 보인다고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시모도 저를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집안에서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도 시모가 손수 신혼살림 정리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물론 시부가 좀 도와주라고 시키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모는 정말 친절하게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살림이 처음일 저를 위해서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만 알려주셨지 남편을 상점 모시듯 모시란 경고도 없었고 오히려 남편이 말 안 들으면 자기한테 전화해서 이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제 수준에 맞게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시모가 좋았습니다. 반면 시부는 지방에서 어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 서울 집에는 자주 방문을 못하는 사정이셨어요. 거의 6개월 만에 한 번씩 집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부라고 하잖아요. 시모도 제게 잘해주긴 하셨지만 사실 시부가 저를 가장 챙기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저를 본 횟수로 보면 거의 초면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무방한데 시부는 제가 시집와서 힘들까봐 어떻게든 편의를 봐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함과 동시에 집에 제사도 없앴고 명절에 음식하는 것도 없애버리셨어요. 시댁에도 굳이 연락하지 않는 이상 주기적으로 찾아올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는 귀찮게 어른들 생신 같은 것도 챙기지 말고 정 챙기고 싶으면 그냥 외식으로 퉁치자면서 저보고 힘들게 생일상 같은 거 차리지 말라고도 하셨죠. 어떻게 이리 며느리 입장을 잘 생각해 주시는지 처음 그 선언을 들었을 때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제게 친절했고 제 편의를 봐주려고 웬만하면 굳은 일 안 시키려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시부처럼 이런 시댁 행사를 없애주는 것이 진정으로 며느리를 생각해주는 마음이잖아요. 처음엔 시부에게 그렇게까지 마음 안 써주셔도 된다고 하며 거절했지만 시부가 워낙 단호하게 나와서 결국 그렇게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게 당장은 몰라도 나중엔 정말 큰 은혜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서 더 이상 거절하진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모도 별 말은 없었습니다. 시부가 결정한 거라 더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모도 그런 행사들이 귀찮았을 수도 있고 일단은 시부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지방을 내려간 시부는 일이 너무 바쁠 땐 1년에 한 번씩 온다고도 하더군요.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한다면서 떠나셨어요. 그렇게 저는 신혼여행에 다녀오고 나서 한동안 시부는 코빼기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그게 어쩌면 남은 식구들이 모두 기다렸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댁이랑 저희 신혼집이랑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신우랑 시모가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자주 방문하더라고요. 방문만 하는 거면 뭐 상관이 없었죠. 근데 뭔가 올 때마다 이전과 다른 느낌이 난다는 게 문제였어요. 특히 시모는 초반에 자기가 우리 집을 방문하면 제게 손 하나도 까딱 못하게 다 알아서 하셨거든요. 화장실 실내화를 뭐 저런 거 샀니? 저런 신발은 물기 조금 닿으면 미끄러운데. 그러다 바깥 일하는 사람 다치기라도 해봐. 너희 밥줄 끊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너 베란다에 화분 정리 아직도 안 했더라? 내가 분명 일렬로 세워놓으라고 했잖니. 지나가는 사람 발 걸린다고. 갈수록 시모가 제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일이 늘어갔어요. 이전에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하려고 과하게 행동하시더니 갑자기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하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일이었고 시모가 시키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많아서 잠깐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집을 찾아올 때마다 중구난방으로 지적을 해대니까 나중에는 점점 신경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시모의 착한 이미지가 제 속에 더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시키는 걸 했어요. 그게 다 시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시모 한 명이면 제가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얌전한 줄만 알았던 신우까지 어느 순간부터 제 삶에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랑 신우가 사이 좋다는 건 알고 있어서 자주 얼굴 볼 수밖에 없다는 건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태 봐온 신우의 모습은 그저 남편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늘 한 발 물러서 있고 시부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우리 집 방문이 점점 잦아지는 신우가 시모 못지않게 점점 다른 분위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모가 이전보다 잔소리랑 지적질이 많아졌다면 신우는 저를 왠지 모르게 시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기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랑 신우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 남편이 저한테 잘해줄 때마다 신우가 질투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당연히 신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몰랐고 눈치를 챘다고 해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확신을 가졌냐면요. 남편이 오랜만에 외식 가자고 차를 끌게 되었는데 당연히 남편 옆자리는 제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조수석에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곤란해하면서 저보고 뒷자리에 타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주 황당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누나가 옆자리에 앉았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거의 지정석처럼 이용했어. 뒷자리는 누나가 불편해서 금방 멀미난다고도 했고. 사실 뒷자리로 옮겨 타는 건 제게 별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제게 말하는 이유가 다소 어처구니 없어서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랬었던 일을 왜 결혼하고 나서까지 끌고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외식을 하러 가는 길이었기에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뭐라고 말할 엄두를 못 내기도 했어요. 그날 신우는 외식 나가서 남편의 아내냐는 질문을 덜어 받았습니다. 웃긴 게 남편이 자리에 같이 있으면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남편만 자리에 없으면 신우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저 웃으며 호응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요? 저희 아들이랑 좀 닮긴 했죠. 그렇다고 서비스까진 안 주셔도 되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남편과 부부로 오해받는 일을 좀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제 입장에선 신우의 이런 짓들이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우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를 눈치 보기보다는 제게까지 호응을 유도하는 게 딱 봐도 저를 경계하는 듯한 행동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신우는 남편과 제 사이를 매번 갈라놓는 행동은 종종 저질렀습니다. 그걸 여러 번 보고 나니까 제 안에서 내려진 정의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신우가 질투를 하는 것 같단 거였어요. 신우는 되도록 저랑 남편이 같이 있는 꼴을 안 만들려고 했고 남편이 자기에게 더 눈길을 주길 바라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행동이 도가 지나쳤을 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신우가 갑자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제게 덜렁 넘겨주더라고요. 올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올케는 나이가 있으니까 애들 음식 좀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애 밥 좀 해줘요. 오늘은 제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애 못 챙겨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머님한테 맡기면 되지. 왜 굳이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님 집에 안 계세요? 어차피 내 동생이랑 약속 가는 거라 여기 오는 김에 올케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약속 끝나면 들려서 애 데리고 가면 되니까요. 우리 엄마도 쉬는 날이 있어야 하잖아요.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매일 보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저 그때 신우가 잡았다는 약속이 제 남편과의 약속인 걸 알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제 남편과의 저녁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이랑 신우랑 같이 저녁 외식을 많이 즐겼다 하대요. 서로 약속을 잡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저는 남편이 그 사실을 제게 말 안 해줘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저는 그 둘이 잘 놀라고 대신 애를 봐주게 된 셈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저는 억지로 시조카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귀가할 때까지 벼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 후 밤 10시쯤에 신우가 신이 난 채로 시조카를 데리러 왔더군요. 저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시조카만 데리고 쌩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안 들어오는 걸 보니까 신우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에게 여유도 주지 않고 파보았어요. 지금 일부러 나 도발하는 거야? 아가씨랑 약속 있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정에도 없던 육아를 했어. 내가 무슨 베이비시터야? 당신이랑 아가씨 노는데 애나 봐주는 사람이냐고. 이 정도 일이면 적어도 나한테 부탁하는 게 예의 아니야? 화났어? 미안해. 사실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누나가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왠지 말하면 당신이 허락 안 해줄 것 같다길래. 당신은 몰랐겠지만 사실 누나가 당신 눈치 엄청 많이 봐. 눈치? 눈치 보는 사람이 나한테 애 봐줘서 고맙단 말도 안 해? 눈도 안 마주치고 애만 챙겨서 나가니? 당신 없을 때마다 아가씨가 당신 같고 남편인 척 하더라. 이 상황에 누가 더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겠어? 누나는 미혼모잖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겠어. 안 그래도 애 아빠한테 버림받았는데
남동생 좀 이용하는 게 뭐 어때서. 그렇다고 내가 진짜 누나 남편 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굴어.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난 애도 없는데 아가씨가 불쌍하니 조카도 내가 대신 봐야 되고 아가씨가 불쌍하니까 남편도 내줘야 한다는 거네? 가만 보니까 내가 당신 아내가 아니라 당신 불륜녀가 된 기분이다. 지금 남의 남편 빼앗은 것 같아. 배우자한테 무조건 양보만 바랄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그냥 나가서 사랑하는 네 누나랑 조카 데리고 남편 행세하면서 살아. 저는 그날 남편에게 쌓였던 서운함을 다 토로하고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제게 대화 좀 하자고 해도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행동을 돌아본 것 같더라고요. 한 이틀 냉전 상태로 지냈을까? 신우가 우리 집을 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먼저 나서서 신우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제가 남편의 사과를 안 받아주니까 남편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덕분에 저는 남편과 다시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신우를 완전히 외면할 순 없겠지만 제 남편으로서 자기가 자제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해줬으니까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의 사과 덕분에 저희 관계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후폭풍은 있었어요. 남편이 제게로 돌아서면서 신우를 멀리하니까 역시나 신우가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그 뒤부터 신우는 아주 뻔뻔해졌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저희 집에 거의 늘어붙기 시작했죠. 심지어 남편의 생일날에도 남편이 저랑 단둘이 보내는 게 싫었는지 그날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남편이 신우더러 가라고 말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완전 구제불능 수준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또 신우한테만 유독 마음이 약해져서 강하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게 또 제가 불만을 품게 만들었죠. 아무튼 신우가 거의 매일같이 신혼집을 찾아오니까 시조카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었어요. 문을 안 열어주면 그만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우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밖에 오래 세워둘 수가 없더라고요. 신우도 제가 아이한테 마음이 약한 걸 알아서 그런가 일부러 더 오기 부리며 시조카를 꼭 데리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시조카가 또 5살이다 보니까 솔직히 얌전하지 않아요. 누구를 닮았는지 집에서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시조카가 이것저것 만지려고 하고 위험하게 놀아서 제가 말을 계속 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정작 신우는 애한테 손 떼고 하루 종일 휴대폰 하거나 TV만 봅니다. 남편이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렸다가 남편이 오면 남편이랑 수다 떨면서 노는 게 신우의 일과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제가 남편 저녁상을 미리 차리면 이것저것 손대면서 잔소리를 폭탄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 동생 시금치 싫어하는데 결혼했으면서 그런 것도 파악 못했어요? 내 동생은 어릴 때부터 초록색 나무를 특히 싫어했어요. 남편 내조하고 살 거면 그 정도는 공부 좀 하세요. 이제 먹더라고요. 제가 먹으라고 하니까 군말 없이 먹는다고 하던데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걸로 편식을 해요. 알레르기 일으키는 음식만 피하면 되지. 남편 스트레스 주는 마누라가 제일 최악이라고 하던데 올케 나중에 우리 동생한테 이혼당할라. 조심해요. 잔소리도 딱 자기 생긴 것답게 사람 속을 참 잘 뒤집어 주더군요.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요. 남편을 이성으로 보는 것 같진 않은데 뭔가 굉장히 우애가 깊어서 저야말로 질투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신우가 그렇게 돌변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남편과 기념일을 단둘이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를 괴롭히려고 자기 아이까지 이용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내면서 또 하나 느낀 건 신우가 자기 애한테 그리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차라리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한테 훨씬 더 애정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미혼모라도 자기 자식이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내 살점 같은 게 자식의 존재 아닌가요?
그런데 시조카를 바라보는 신우에게선 그런 애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자기 자식보다 제 남편에게 더 애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저도 신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세상엔 상상 이상의 존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신우야, 원래 도라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면 될 사람인데 여기서 제가 훨씬 짜증이 났던 건 그런 막대먹은 신우를 남편과 시모가 오히려 옹호한다는 겁니다. 저한텐 신우보다 남편과 시모의 반응이 더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신우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한테 한 번씩 얘기했는데요. 남편이 초반에는 제 얘기를 나름 경청해줬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애 혼자 키우느라 외로워서 그래.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당신은 남편도 번듯하고 시댁도 번듯하잖아. 근데 우리 누나는 다 버려졌잖아. 혼자서 얼마나 쏘가리를 했겠어. 이걸 가족이 안 품어주면 우리 누나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단 말이야. 그래, 너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그 정도 사정도 이해 못 해주니? 나이 먹은 여자는 볼 거라곤 이해심이랑 배려심밖에 없어. 설마 너 그런 각오도 없이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 했던 거야? 나는 그래도 네가 철딱서니 없는 어린 년들보단 우리 식구 사정을 잘 품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거니? 그럼 좀 실망할 것 같네. 실망은 이미 제가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 나쁜 년 만들어서 죄책감 들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애들한테나 통하는 화법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 성숙해버린 사람이라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일방적인 협박으로밖에 안 들리네요. 며느리를 이용하려고 한 거면 차라리 멋모르는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 시키지 그러셨어요? 웬만하면 시모한테 반항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그만 저질러버렸던 날입니다. 그렇잖아도 시모가 제 주장에 좀 당황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시모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라 하대요. 저도 한번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더 제 감정을 밀어붙였어요. 이 결혼 생활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 저를 쫓아내기로 마음먹은 거라면 순순히 이혼해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더는 못 살아요. 저는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지 남의 집 뒤치다거리나 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들 모습에 정떨어져서 입 밖으로 이혼까지 고심하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남편이 제게 또 먼저 사과를 하더군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시모랑 신우를 황급히 내보내곤 저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비는 내용이 조금 특이했어요. 아빠한텐 절대 말하지 마.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잖아. 앞으로 내가 잘할게. 당신 심기 안 거슬리도록 엄마랑 누나 우리 집에 못 오게 할 테니까 제발 아빠한텐 이혼 소리 꺼내지 마. 남편이 시부를 유난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길게 유지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시부를 두려워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제게 싹싹 비는 모습도 이전에 사과했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르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저 일단은 이혼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남편은 시모랑 신우를 우리 집에 못 오게 했고 저는 한동안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이혼을 언급한 게 그냥 한 소리도 아니었고 이혼 결심을 완전히 접은 것도 아니었어요. 일단은 당장 시부가 제 눈앞에 없기도 해서 보류를 했을 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혼까지 염두에 버릴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직장인들이 마음속에 사표를 품고 사는 것처럼 저도 마음속에 이혼을 품고 지내며 시간을 보낼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시댁을 방문할 날이 있어서 시댁을 찾았는데 문이 열려 있길래 그냥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에서 시모랑 신우가 심각하게 대화하는 것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말았어요. 그 두 사람이 시조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신우가 시조카를 아들이 아닌 동생이라 칭하면서 시모에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숨죽이고 계속 대화에 집중을 했죠.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놀랍게도 시조카는 신우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모의 늦둥이 자식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태 시조카인 줄 알았던 5살짜리 아이가 제게 도련님이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5살이면 아이 친모의 나이가 적어도 저랑 또래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시모가 품기에는 시모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할머니 수준 아닙니까? 대체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나 잠자코 더 들어봤더니 5년 전 시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모가 산악회 모임을 다니다가 외간 남자랑 불륜을 저지른 것 같더라고요. 그 불륜남 사이에서 만들어진 자식이었던 겁니다. 그걸 시모가 신우 아들로 둔갑시켜서 신우를 미혼모로 만든 거였어요. 시부는 그 사실을 고스란히 믿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다 듣고 나니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신우가 그 아이한테 그리 애정이 없었나 봅니다. 그럼 저는 여태 시조카가 아니라 시모 아들을 대신 봐준 셈이 되는 거였는데요. 기분이 정말 이상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시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시모는 어떻게 자기 애를 남이 데리고 있는데도 한 번도 궁금해하거나 들여다보질 않았던 걸까요? 신우가 제게 아이를 던져줘도 별말 없었던 것 보면 사실 시모도 신우에게 자기 아이를 떠맡기듯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무슨 이런 콩가루 가족이 다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시부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있으니까 시모랑 신우가 겁도 없이 이런 강큰 짓을 저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 돈으로 먹고 자고 즐기면서 시부 뒤에선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 어쩌면 이 사람들이 시부 재산까지도 충분히 노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저는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날 시댁을 방문하려고 했던 것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봤더니 그렇게 소름이 끼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들이 숨기고 있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 그들을 지켜보니까 역시나 새로웠습니다. 그래도 시모가 자기 늦둥이 바라보는 시선이 신우보단 애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초반에는 그저 시조카에게 할머니니까 손주로서 잘해주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아이를 두고 계속 연기를 하는데 볼수록 아이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대체 이 커다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지도 못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도 어느새 뒷전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그 일에 대해 신경을 두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시모랑 신우가 남편한테도 저 몰래 속닥거렸는데 그게 다 아이에 대한 얘기라는 게 뒤늦게 보였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더는 제정신으로 못 지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혼을 어느 정도 결심했고 어떻게 하면 시부에게 이 사실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무렵 시댁에서 밥 먹다가 오랜만에 시부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웃기게도 시부가 돌아오니까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결혼 전 친절했던 사람들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눈치채겠더라고요. 시부가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제게 잘하려고 이미지 관리했던 거였어요. 시부가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마치 허리띠를 푸는 것처럼 본색을 드러냈던 거죠. 아쉽게도 저는 그제야 제게 진심을 보이고 진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시부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마음먹었더니 그것이 보였네요. 시부는 역시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귀하게 대할 줄 아는 분이셨고 며느리인 제게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게 고생 많다고 바로 용돈을 쥐어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시부가 온 그날 저녁은 시댁에서 밥을 먹었는데 역시나 시모가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그게 다 개수작이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시모 무시하고 제 할 일을 꿋꿋이 했거든요. 근데 시부가 잠깐 친구 만나러 나간 사이였어요.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고무장갑을 제게 던지면서 빨리 설거지 먼저 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우습지 않나요? 시부가 매일 같이 살았다면 제게 고나리질 못해서 어떻게 참았을까 싶더라니까요. 시모가 잔머리 쓰는 게 보이길래 저도 잔머리 좀 써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시모랑 신우는 시부가 늦게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지 방에 들어가서 TV를 보고 놀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시부 오기 전에 설거지를 다 끝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제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자기 늦둥이 동생이랑 놀아주는 걸 핑계로 저를 돕질 않았죠.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최대한 늦게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시부가 친구를 짧게 만나고 돌아오셨어요. 남편은 자기 동생 화장실 봐준다고 잠깐 자리를 비웠고 시모랑 신우는 여전히 방 안에서 뒹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시부가 저를 보자마자 바로 눈을 부릅뜨시더라고요. 그리곤 하하호호 소리가 나는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곧 큰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죠. 집에 여편네가 둘이나 있는데 왜 며느리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어? 지금 뒹굴거리며 놀려고 며느리한테 다 떠맡긴 거야? 내가 며느리 수고스럽게 하지 말랬지? 시부가 크게 호통치자 다들 놀라서 불이 나게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다시 제대로 보니 역시 시댁의 실세는 시부였어요. 아무래도 시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식구들한테 며느리 괴롭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나 보더라고요. 시부는 너무 감사하게도 며느리의 존재를 자기 집에 와준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부 또한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오면 고부 갈등이 있다는 걸 여기저기서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제게 그런 가정을 선사해주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설마 여태껏 며느리한테 다 떠넘겼던 거야? 나 없는 동안 저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고 있었어? 아니에요. 무슨 그런 서운한 말을 해요. 내가 잠깐 허리가 아파서 며느리한테 설거지만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당신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며느리를 함부로 시켜 먹겠어요? 맞아, 아빠. 그리고 올케는 이제 설거지 하나 하는 거야. 그동안 나랑 엄마가 다 치웠다고. 올케도 손이 있는데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잖아. 세아가 네가 말해봐라. 정말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내가 없는 동안 이 두 사람이 너 불편하게 한 거 없었어? 시부가 따지는 동안 시모랑 신우가 어느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요. 벌벌 떨면서도 제게 말 잘하라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들은 어떻게든 시부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아양을 심하게 떨었어요. 그렇게 시부가 부러우면서 감히 불륜을 저질러 불륜남 애까지 시부 집에 들일 생각을 했다니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거 저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벗고 시모에게 다가가 시모 앞에다 던져주었습니다. 아버님 나가시자마자 이렇게 고무장갑 던지면서 빨리 설거지하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오기 전까지 끝내라고 하셨는데 제가 손이 느려서 미처 끝내질 못했네요. 늘 저희 집 찾아오셔도 애도 맡기고 일도 시키고 많이 부리셨어요. 저도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아버님 없다고 갑자기 돌변해서 그럴 줄은 몰랐어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언제 너희들 집에 매일 찾아갔다고 그래? 내가 원래 말투가 좀 센데 네가 착각했나 보구나. 나 원래 누구를 부려먹질 못하는 사람이야. 시모랑 신우가 제발 자기들 살려달라고 제게 처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시부가 집에 계실 때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말렸던 행동을 결국 저지르게 되었죠. 아버님, 저 죄송하지만 이혼할게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서요. 전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이렇게까지 괴롭힐 줄 몰랐어요.
그래도 남편은 제 편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까지 어머님이랑 아가씨 편만 들고 그동안 저 외톨이로 지냈어요. 앞으로 이렇게 평생 지낼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신우랑 시댁에서 받았던 불합리한 구박들을 전부 빠짐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랑 신우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고 뒤늦게 나타난 남편이 저를 잡아당기면서 말리더군요. 그건 시부가 남편에게 한 번 더 호통 쳐주는 덕분에 남편의 소나기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제가 갖고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토록 숨기고 있던 엄청난 비밀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밝혔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왠지 저까지 정신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여기 조카가 아가씨 아들이 아니라면서요. 어머님 늦둥이 자식이라고 하던데. 제 말에 시모가 사색이 되더니 무슨 소리냐고 목청을 높였어요.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시부가 눈앞에 있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제게 삿대질을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바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은 누가 들어도 시모랑 신우 목소리였어요. 제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을 거란 생각은 다들 못했나 봐요. 같이 있던 신우랑 시모 얼굴이 아주 새하얗게 질렸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부가 가장 충격을 받았겠죠. 알고 보니 시모랑 시부는 재혼한 사이였는데요. 남편이랑 신우가 둘 다 시모 자식이라네요. 시부는 시모를 만나기 전까지 노총각이었다가 초혼을 시모랑 한 듯 했습니다. 시부는 고분고분한 시모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모에게 자식이 둘이나 있다고 해도 흔쾌히 결혼을 결심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의 모든 모습들이 가식이었단 걸 그날 알게 된 셈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충격이 강할 만했죠. 아무튼 시모는 그렇게 시부를 배신했음에도 결코 시부 곁을 떠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의 사업 자금을 시부가 전부 대주고 있었거든요. 시부는 시모가 자기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남편을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아닙니까? 시부가 아빠 노릇하려고 남편 사업을 도운 것 같은데 그럼 적어도 다들 시부에게 아내 노릇, 자식 노릇을 했었어야죠. 숨겨뒀던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시모는 혹시나 집에서 쫓겨날까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머리끝까지 열받은 시부가 시모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하자 그때 신우가 먼저 달려들어 시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시부는 자기를 똑같이 속인 신우도 꼴보기 싫었는지 사정없이 신우를 밀쳐버렸어요. 한껏 쫄아있는 남편한테 달려가 남편 귀싸대기를 대신 날려버렸습니다. 넌 뭘 한 게 있다고 얼굴 빳빳이 들고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내일부터 마트 나가지 마라. 내가 그놈의 마트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 버리려니까. 네? 아빠,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불륜 저지른 걸 왜 저한테 그래요? 솔직히 저는 아빠한테 다 말하자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계속 숨겼던 거라고요. 전 진짜 억울해요. 차라리 엄마랑 누나를 버리고 아빠 밑에 있을게요. 닥쳐. 이미 한통 속이었던 사람을 내가 뭘 믿고 키워주겠어? 먹여주고 데리고 살아줬더니 감히 나를 배신해? 며느리 입에서 저딴 말이 나오게 만들어? 당장 다 꺼져. 시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식구들을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무랑 신우가 다시 시부 앞에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제게 허세 부리던 사람들이 맞나 싶더군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집안 뒤집힐 줄 몰라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부가 이혼을 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당장 식구들을 길거리로 내쫓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 시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랑 시모 둘이 짜고 한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같은 변명을 반복했어요.
그런다고 정말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줄 아나 봐요. 이미 시부에게 그 사실을 몇 년간 숨긴 걸로 중죄나 다름없는데 말입니다. 이미 그들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을 만큼 이미지가 다 박살이 났는데 그런 와중에도 시모랑 신우는 혼자만 살려는 남편이 고가웠는지 남편의 과오까지 알아서 다 밝혀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정말 추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부는 어린 아기마저도 자기 핏줄이 아니니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이를 바로 시모에게 안겨주며 같이 내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짐도 못 챙기고 빈손으로 집을 나가게 되었죠. 다들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시댁 근처만 뱅뱅 돌았어요. 용서를 빌 기회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시부가 가만히 안 놔뒀어요. 자기 집 마당에 호수까지 끌어와서 세 사람한테 뿌려댔습니다. 혹시라도 뭘 받고 싶어서 얼쩡대는 거면 한 푼도 받아갈 기대하지 말라며 경고까지 날려주었죠. 그렇게 저는 생각보다 개싸움 없이 수월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이혼 소송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죽기 전에 재산을 다 기부해서 자기 호적에 붙어있는 남의 자식에게 돈 한 푼 안 줄 거라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시부가 제게 진심으로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네가 괜히 못난 집에 시집을 와서 안 해도 될 고생만 하고 가네.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도 돈 버는데 미쳐 있어서 집안 꼴이 개판인 줄도 몰랐어. 참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우리 식구 때문에 아깝게 날린 시간은 내가 꼭 보상해 줄게.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잘못이 아닌데 왜 아버님께서 사과하세요? 제가 유일하게 위로받은 사람이 아버님인데 아버님한테는 그런 말 안 듣고 싶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절을 해야 하는걸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인연 만나셔서 아버님이야말로 아깝게 날린 시간 꼭 보상받길 바랄게요. 시부는 제게 유일하게 진심이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부가 다른 식구들을 대표해서 사과하는 건 되레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셈이었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시부는 자기 잘못이 맞다면서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고등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전혀 신경을 못 썼다고 한탄했어요. 뿐만 아니라 시부가 제게 보상하겠다는 말은 그냥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시부가 그걸 알고서 저보고 이혼 소송에도 위자료를 많이 못 받을 거라고 걱정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있는 말이 우리 살던 신혼집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줘도 된다고 그냥 사과만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부는 제게 그렇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런다며 꼭 받아주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말도 안 되는 위자료를 받아버렸어요. 시댁이 잘 살았던 이유는 다 시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대단한 분이 원래 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값이 꽤 나갔어요. 심지어 시부가 제게 명의를 돌려줄 때는 1.5배 집값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결혼이란 것 자체는 망했지만 어찌 보면 제게 복권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어요. 졸지에 10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얻게 되었으니 땡 잡았다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너무 득이 되는 이혼을 하고 시부와 마지막 밥 한 끼를 한 뒤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부와 인연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명절이나 시부 생신날에 시부에게 연락을 넣고 있어요. 시부가 시간이 될 때면 제가 식사를 꼭 대접했고 시간이 안 되면 일하는 곳으로 선물을 보내드렸죠. 시부가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만 제 인생을 살라고 하셨는데 시부를 챙기는 것이 제가 살아갈 인생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괜찮은 분이 있으면 시부한테 소개도 시켜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들은 완전 소식이 뚝 끊겨버렸어요.
시부도 일하는 지방으로 집을 옮기는 바람에 그 사람들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어디서 막노동하느라 바쁘지 않을까 싶네요. 제발 누구 인생 발목 잡지 말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만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말했던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힘든 일을 거쳐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더 큰 파도가 몰려온다는 대사였죠. 저도 이제야 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이대로 가면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때에 일생일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다시 안정을 찾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씩 그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치네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이 좋게도 면접에 통과해서 나름 괜찮은 기업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30 초반까지 정말 일에만 파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연애에도 별로 관심 없어서 연애도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야근이 잦아서 거의 회사 동기들과만 지내다 보니 비슷한 나이대라 그런지 똘똘 뭉쳐 다니게 되더라고요. 동기 무리 중에 저보다 3살 많은 남편도 있었는데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커피도 사다 주고 회식 끝나면 일부러 집에도 데려다 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저는 회사 사람들 몰래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초반부터 너무 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동기들이 다 알게 되었고 어느새 공식 커플이 되었죠.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함께 회사에 다니니 상사들도 자꾸 농담을 하고 동기들도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서 남편에게 둘 중에 한 명이 이직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남편도 저에게 푹 빠져 있을 때라서 열심히 다른 곳을 찾아보더라고요. 결국 비슷한 조건의 기업으로 연봉도 좀 더 높여서 이직에 성공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추진력 있는 모습에 더욱 신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친정과 시댁의 수준이 거의 비슷해서 딱히 반대는 없었답니다.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남편과 저는 열심히 저축해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도 마련했고 둘이 합쳐 연봉도 넉넉해졌어요. 중학생이 된 딸과 함께 별 문제 없이 똑같은 일상을 살아나갔답니다. 저는 계속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어느새 과장 직급이 되었는데요. 워킹맘으로 살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몇백 번은 되었죠.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사표 내기 직전까지 갔었답니다. 딸이 아직 어린데 옆에 있어주지 못할 때나 주변 전업주부 엄마들이 저를 따돌릴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시어머니도 제가 일하는 걸 항상 못마땅해 하셨어요. 처음에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갔던 날부터 제 인상이 너무 세서 남편 길을 죽일 것 같다느니 여자가 뭔 일을 그렇게 남자처럼 많이 하느냐느니 하면서 탐탁지 않아 하셨죠. 제가 너무 바빠서 발을 동동거릴 때 항상 저를 도와주신 건 친정 어머니였답니다. 힘들 때마다 울면서 일을 관둬야겠다고 말하면 자기가 최대한 도와주겠다면서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고 여자도 자기 일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용기를 주셨죠. 시댁은 우리 아파트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빌라에 살고 계셔서 정말 급할 때 아이를 부탁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항상 매몰차게 거절하셨답니다.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멀리 나와 있다면서 단 한 번도 아이를 봐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항상 시모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겉으로 내색은 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명절이나 제사 때에도 늦게 가는 날이 많고 시댁에도 자주 찾아가진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시모는 제가 늦게 가면 눈을 흘기시며 일가는 티 좀 내지 말라고 이 동네에서 네가 제일 바쁜 여편네 같다고 항상 핀잔을 주셨어요. 남편에게는 2살 위인 형이 있는데요. 제 손이 동서인 형님은 남편과 동갑이고 우리 딸과 같은 나이의 아들이 한 명 있답니다. 형님도 항상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굉장히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에요. 머리도 아가씨처럼 긴 웨이브를 하고 옷도 꽃무늬 원피스 같은 걸 좋아하는지 그런 것만 입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아주버님이 중소기업에 다니시는데 세 식구 살기에는 연봉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형님은 저만 보면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아들이 학원비가 없어서 다니질 못한다고 그런 소리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 같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할 것 같은데 자기는 현모양처라서 집에서 살림하는 게 제일 좋다면서 일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돈이 부족하단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항상 앓는 소리를 하니까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좀 사무적이라 그럴까요? 딱딱한 편이라 시모에게 살갑게 구는 걸 잘 못하는데 형님은 시모에게 아주 애교 있게 대하고 부를 때도 엄마라고 불렀답니다. 둘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모녀 사이로 알 정도였죠. 둘 다 전업주부로만 살아서 그런지 통하는 게 많아서 저는 대화에 껴도 없는 사람 취급 당할 때가 많았죠. 형님은 요리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나서 명절에도 시모와 장 다 봐서 음식도 거의 다 하곤 했어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장 보는 비용을 다 대고 따로 돈봉투도 챙겨드리기도 했죠. 형님은 저보다 자주 시댁에 찾아가는 것 같았는데 장아찌며 밑반찬을 다 해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주말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우리 아파트 근처라면서 밑반찬 주러 왔다고 한 적이 있어서 좀 놀란 적이 있어요. 그때 형님이 집에 한번 와보고 아파트 평수가 넓어서 충격을 좀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형님은 신혼 때부터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어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보여주기가 좀 불편했거든요. 그 후로도 몇 번을 반찬했다면서 집에 가도 되겠냐고 하길래 사실 반찬을 잘 먹지 않아서 버리게 된다고 앞으로는 갖다 주지 않아도 된다니까 한동안 엄청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돌아왔고 남편과 딸은 먼저 시댁에 가 있었지만 저는 회사에 갑자기 일이 터져서 해결하고 가느라 저녁에야 갈 수 있었답니다.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가니 형님이 꽃무늬 앞치마를 곱게 하고 저녁 식사를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저는 민망해서 얼른 외투를 벗고 주방으로 들어갔죠.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니? 너네 회사는 명절 때만 되면 일부러 그러냐 아니면 네가 일부러 그러는 거냐? 죄송해요. 공교롭게 명절 때랑 결제하는 시기가 비슷해서 일이 많네요. 제가 이거 할까요? 됐다. 누구 말 맞다나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난 너처럼 염치가 없는 애는 살다 처음 본다. 너는 이런 형님이 있는 걸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해야 돼. 어느 누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몫까지 다 해주냐? 엄마, 그만하세요. 동서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요. 명절에 큰 소리 내면 안 좋잖아요. 제가 밥 풀 테니까 거실에 가 계셔요. 다들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시부모를 비롯해서 남편까지 음식이 맛있다면서 형님 칭찬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저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서 밥을 먹었죠. 갈비 좀 먹으려고 하면 시모가 어찌나 째려보는지 저는 눈치가 보여서 앞에 놓인 밑반찬만 집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제 밥그릇에 갈비를 놔주면서 사람 좋게 웃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제가 설거지를 시작했죠.
시모는 식탁에 앉아 저를 째려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고 형님이 그릇들을 정리했어요. 설거지할 거 많은데 내가 할게. 동서는 일하고 와서 힘들 텐데 좀 앉아있어. 무슨 소리를 하니? 당연히 설거지라도 해야지 뭘 한 게 있다고. 너는 명절 내내 밥 차리고 설거지해라. 친정 갈 국리는 접어두고. 어머니, 그래도 친정은 가야죠. 이런 말씀까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못하는 만큼 금전적으로 채워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음식하기 힘드시면 요즘엔 사다 먹어도 맛있어요. 송편도 전도 사 먹는 게 더 돈도 절약되고요. 아이고, 아주 돈 좀 번다고 유난 떨기는. 네가 그딴 말을 쉽게 내뱉는 걸 보니 평소에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해먹이는지 환히 보인다. 너 반찬이며 뭐며 깡그리 사다 먹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다 먹는 사람 많아요. 물론 음식하면 그만큼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겠지만 바쁘면 사다가 먹어도 되죠. 넌 큰애 좀 보고 배워야 돼. 세상에 이번에 마늘장아찌는 또 얼마나 맛있게 담가다 줬는지. 여자가 이렇게 살림을 꾸리고 남편하고 애들 잘 먹이고 이런 데 신경을 써야지. 널 보면 내가 억장이 무너져. 우리 아들 불쌍해서.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시모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설거지만 했답니다. 그때 갑자기 형님이 제 팔 위로 뜨거운 물을 확 붓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악 소리를 질렀죠. 순간이었지만 형님이 저를 무표정으로 노려보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고는 바로 호들갑을 떨며 제 팔에 찬물을 마구 부어주더라고요. 어머 미안해. 급하게 버리다 보니까 잘못 봤네. 화상 입은 거 아니야? 어떡해. 저는 괜찮다고 하고 계속 찬물에 팔을 대고 있었는데 빨갛게 부어오른 걸 보니 꽤 심한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화상연고 좀 사오라고 말했더니 시모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질질치 못해서 그새 또 사고를 치고 남편을 부려먹어? 내가 너만 보면 혈압이 올라. 그런데도 회사는 안 잘리는 거 보면 신기해. 동서가 좀 덤벙거리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민지도 보니까 너무 산만하더라. 엄마를 좀 닮은 것 같아. 아니면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좀 불안정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우리 민지가 산만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이젠 중학생이라 학원 다니기 바쁜데 엄마가 집에 있어도 만날 시간도 없을 시기죠. 민식이는 학원을 안 다니나 봐요? 우리 민식이는 그딴 데 안 다녀도 성적이 좋아. 학교 끝나고 엄마가 해주는 간식 먹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러는 게 최고지. 애들한테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동서는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확 비교될걸? 형님은 전업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건지 제가 못마땅한 건지 대화해보면 은근히 저를 깎아내릴 때가 많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민식이를 바라봤죠. 성적을 대충 아는데 우리 딸이 공부를 훨씬 잘하고 더 똑부러지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차이가 나더니 중학생 되니 성적이 확 벌어지더라고요. 형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저와 우리 딸을 은근히 깔아뭉개니 우습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죠. 저는 다음날 오후까지 억지로 시댁에 있다가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제가 갈 채비를 하자 시모가 자기 말을 무시한다면서 네 형님 좀 보고 배우라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형님은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셔서 시댁에만 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형님과 눈을 마주쳤는데 좀 오싹한 기분이 들었던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그렇게 바쁘게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 날 딸이 다니는 학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체 시험을 보고 소수 정예만 들어갈 수 있는 스카이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딸이 얼마 전에 그런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1, 2등만 뽑히는 거라고 해서 될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막상 뽑히니까 정말 대견하고 기뻐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알려줬죠. 저녁에 좋은 식당 가서 셋이 외식하자고 약속까지 하고 다시 힘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 시간쯤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형님이 샤브샤브를 한다는데 양을 많이 사왔다면서 같이 먹자고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약속이 있다고 거절했는데 시모가 막무가내로 오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미 남편에게도 오라고 전화를 했다면서 말이죠. 결국 울상이 된 딸을 달래가며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막상 가보니 양이 많기는커녕 어른 4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어요. 제가 좀 모자랄 것 같다고 하자 형님이 자기 기준으로 많은 양이라면서 더 먹고 싶으면 저에게 소고기를 더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동네 정육점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왠지 또 당했다는 기분이 들었죠. 결제를 하고 보니 우리끼리 비싼 스테이크를 먹으면 나올 돈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시댁에 돌아왔어요. 이미 형님이 준비한 고기는 다 먹었고 모두들 채소를 익혀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 소식 없어? 축하해야 될 일이라든가. 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형님을 바라봤어요. 형님의 눈이 쌀쌀맞게 변하더라고요. 민주학원에서 무슨 스카이반인가 합격했다며? 좋은 일을 왜 숨겨? 무슨 꿍꿍이 있어?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당신이 말했어? 대학 합격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원에서 반 옮기는 건데 그걸 뭐 축하까지 받자고 말해야 되나요? 남편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들은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형님이 재빨리 제 말을 가로챘답니다. 지금 어디서 들은 게 중요해? 동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어떻게 자기 자식만 생각해? 우리 민식이는 불쌍하지도 않아? 민식이는 학원 안 다녀도 집에서 숙제하고 공부 잘한다면서요. 엄마가 옆에서 봐주는 게 최고라면서요. 동서,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말대답을 또박또박해? 나 자네 형님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학원에 말을 해서 민식이도 좀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너는 뭐가 잘났다고 손이 동서를 무시해? 민식이는 우리 집 장손이야. 장손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당장 민식이도 같은 반에 넣어서 공부시켜줘. 저는 학원에 이미 다니는 학생들만 기회가 있는 거라고 설명했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학원 등록해준다고 원할 때까지 다니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봤는데 저를 차갑게 외면하더라고요. 형님이 남편 말을 듣고는 저를 쳐다보면서 픽 하고 비웃더라고요. 근데 그게 순간이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더 있다가는 형님 머리채라도 잡고 싸울 것 같아서 화가 나서 딸만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답니다. 저는 당분간 시댁 연락도 받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생활비 통장을 보니 조카의 학원비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데 볼 때마다 화가 솟구치더라고요. 남편도 꼴 보기가 싫어서 대화도 많이 줄었는데 남편이 좀 변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달 전부터 헬스를 끊어서 다니는데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매일 저녁에 운동하고 샤워하고 왔다며 샴푸 냄새를 폴폴 풍기며 들어왔죠. 욕실에서 씻기 전에 우통을 벗고 자기 몸을 감상하지를 않나. 출근 전에 셔츠 입다가도 가슴 근육을 눌러보지를 않나.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 몸 만들기에 관심이 생겼나 싶었죠. 더 나이 들기 전에 활기차게 살아야 한다면서 무슨 동호회도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동호회 모임 있다고 나갈 때는 멋을 엄청 부리고 나가더라고요. 사춘기 남자애처럼 머리 스타일도 엄청 신경 쓰고요. 저는 점점 의심이 가기 시작해서 동호회 모임하고 있을 때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기도 했답니다. 그럼 남녀가 여러 명이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바로 보내주더라고요. 동호회를 나가는 건 맞는 것 같고 의심은 계속 가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졌죠. 하루는 남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본관 정문과 주차장 입구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 30분이 지났는데도 나오질 않아서 전화를 해볼까 하는 찰나에 그 앞에서 형님을 마주쳤답니다. 제가 형님을 부르자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형님의 화장이 좀 진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여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건물이 남편 회사라고 하자 자기는 몰랐다면서 급해서 먼저 간다고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남편에게 전화하자 근처에서 고객을 좀 만나고 있었다면서 형님이 간 길 쪽에서 황급히 달려오더라고요. 갑자기 회사에 왜 찾아와? 노망났냐? 별일 다 보네 진짜. 왜 이렇게 놀라? 예전에도 시간 맞으면 내가 여기 와서 기다렸다 같이 가고 그랬잖아. 그나저나 형님 못 봤어? 아까 그쪽으로 갔는데. 형수는 무슨? 이 시간에 집에 있겠지 여기 왜 있냐? 너처럼 맨날 밖으로 나가도는 애랑 같아? 완전히 1등 현모양처인데 우리 형은 무슨 복인지 몰라. 말 다 했어? 요즘 들어 이상하게 형님이랑 나를 비교한다. 아주버님은 오히려 나처럼 돈 잘 벌어오는 마누라 원할걸? 당신 혼자 벌면 이 정도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말이 다 맞아. 너 진짜 그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는 것 좀 고쳐. 내가 혼자 벌 테니까 그럼 네가 형수처럼 집에서 살림 좀 완벽하게 해봐. 나도 삼시세끼 따뜻한 집밥 좀 받아보자. 요즘에 남편이 형님과 저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에 찾아간 지도 꽤 돼서 형님을 만난 적도 없을 텐데 왜 자꾸 말을 꺼내는지 수상한 기분이 들었죠.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뒤져보기도 했지만 다른 여자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은 가지도 않던 출장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남편이 출장을 가면 서재를 한 번씩 싹 뒤져보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2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나가기가 무섭게 서재를 살펴봤는데 서랍장 구석에서 종이로 둘둘 싼 뭔가를 발견했답니다. 풀어보니 핸드폰이더라고요. 핸드폰을 켜보니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바로 포렌식을 맡는 업체를 검색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갔어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도저히 열 수 없다고 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많은 양의 사진과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20대가 풋풋한 연애를 하듯이 한 여자와 무수히 많은 사진을 찍어 놓았더군요. 회사 동료로 만나 20년이 안 되는 세월을 함께 겪으며 인생의 한 팀이 되어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 순간이었답니다. 저는 딸이 들을까봐 몰래 가슴을 치며 소리 죽여 울었어요.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남편이 아주 신나는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소파 테이블 위에 남편의 핸드폰을 올려놓고 남편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핸드폰을 발견하곤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른 핸드폰을 휙 채가버리더군요. 그렇게 가져가봐야 이미 안에 있는 거 다 봤어. 너 바람 피우니? 너 나 없을 때 책상 다 뒤졌냐? 기어이 핸드폰까지 다 뒤지고? 너 이거 범죄야. 사생활 침해라고. 사생활 좋아하네. 다시 한번 물을게. 너 사진 속 그년이랑 바람 피우냐? 천박하게 바람이 뭐야? 남자가 잠깐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평생을 한 여자만 보냐? 생각하는 거 하고는 이거 완전히 쓰레기였네. 너는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묶어버려야겠다. 당장 앞장서 너네 집으로 가. 저는 형님 부부에게도 시댁으로 오라고 전화를 해놓고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나는 용서할 수 없으니 이혼할 거라고 말했죠. 남편이 이혼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이 야밤에 시댁에 쳐들어와서 경박하게 이혼 얘기나 해대고 남자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보니까 남편 말도 제대로 안 들어본 모양인데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역시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아들이 잘못을 했으면 혼을 낼 줄 알아야지. 이 와중에도 아들 편을 드세요? 저는 다른 여자랑 그런 사진 찍어대는 남자랑은 더는 못 사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사진은 무슨 얘기야? 하긴 바람 피우는 상대랑 더는 못 살지. 어떡해. 무슨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난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맨날 회사 그러면서 시댁을 우습게 보고 말이야. 네가 한 번이라도 시부모 밥을 차려준 적 있어? 며느리 노릇도 한 번도 안 해본 게? 지금까지 매달 용돈 빠짐없이 드렸어요. 어머니는 맨날 돈으로 퉁친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하고 돈 없을 때도, 아파트 이자 내느라 빠듯할 때도 꼭 어머님 용돈은 챙겨드리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친정에는 용돈 드리지도 않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또 그놈의 돈으로 유세 떠네. 니까짓 게 얼마나 번다고. 야, 됐어. 우리 아들하고 당장 이혼해. 어디서 천박한 게 들어와서 이런 분란을 만들고 난리야? 보고 있던 남편이 머리를 마구 쥐어뜯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형님을 말리고 형님은 저를 또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시하고 시댁을 나와버렸죠. 딸이 한창 민감한 나이라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다행히 저를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혼하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모든 게 끝날 때까진 흔들리지 말고 일상을 살아나가기로 결심했죠. 남편과 계속 얼굴을 보며 사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매일 저에게 이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회사에는 아무런 내색도 안 하고 다녔지만 저에게도 참 힘든 시간인 건 마찬가지였답니다. 하루는 평일에 쉬게 되어 동네 카페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커피 한 잔 시켜두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형님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님답지 않게 또 진한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옷을 보니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서 놀랐죠. 어찌나 친구와 깔깔대며 크게 웃는지 카페 안에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답니다. 저는 누구와 저렇게 얘기하나 싶어 형님 맞은편에 벽에 가려진 자리로 옮겨 앉아 보았어요. 알터니가 빠지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그동안 그 쌍판 보느라 얼마나 재수가 없었는지. 다 네 덕이다 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나도 네 덕에 수입이 쏠쏠했어. 아주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준다니까. 이혼은 안 한다고 해놓고 너를 계속 만나는 거 보면 그 인간도 보통은 아니라니까. 내가 그만큼 잘해주니까 그런 거지. 아직 빼먹으려면 한참 남았어. 네 이거는 언제 도착한대? 저는 새끼손가락을 올리며 천박하게 웃고 있는 형님의 친구를 슬쩍 바라봤어요. 그 순간 누가 뒤통수를 때린 듯이 번쩍 하더라고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죠. 저는 어지러워진 머릿속을 정리해 보려고 했죠. 물론 제 육감은 모든 상황을 한 번에 꿰뚫고 있었고 저는 빨간 립스틱을 흉하게 바르고 낄낄대는 형님을 노려보았어요. 저는 얼른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두었죠. 그때였어요. 한 젊은 남자가 껄렁하게 걸으며 형님 옆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형님이 남자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팔짱을 끼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바로 형님 뒤를 쫓았답니다. 저는 친구와 약속을 취소하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계속 카메라에 담았어요. 형님은 남자의 허리에 팔을 척 두르고 아주 신나서 걸어가더라고요.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카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숙박업소였답니다. 저는 들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형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역시나 몇 시간 후에 남자와 나오더니 그 앞에서 남자와 헤어지고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형님에게 남자와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내고 저녁 7시까지 우리 집으로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7시가 살짝 넘은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현관문에 들어서서 나를 째려보는 형님은 눈빛부터 달라 보였어요. 여태껏 봤던 살림 잘하고 여성스러운 며느리와는 딴판이더라고요. 형님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착고고 어쩔 거냐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지금 집에 저밖에 없고 전 더 이상 그 집안 며느리도 아니니까 그렇게 바라보실 거 없어요. 아주버님 저녁 챙겨주고 오신 거예요? 몰라. 오늘 늦게 온대. 이제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면서 그딴 사진을 왜 보내? 뭐 협박이라도 하게? 내 뒤라도 밟았어? 오늘 쉬는 날이어서 나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너무 놀라서 여쭤보려고 사진 좀 찍은 거고요. 놀랐는데 사진 찍을 여유까지 있고 역시 똑똑한가 봐. 그래서 나 바람 피운다고 우리 남편한테 말이라도 하게? 그 인간은 내가 둘러대면 깜빡 속아 넘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그럼 이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저는 형님과 상간녀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죠. 형님의 얼굴이 파르르 떨리더니 곧 픽하고 비웃더라고요. 아, 이것도 봤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미 이혼 도장 다 찍은 마당에. 그래, 다 내가 꾸민 짓이다. 네가 돈 번다고 하도 꼴값 떨어서 너 좀 엿 좀 먹어보라고. 이혼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암튼 더 잘 됐지. 이젠 평생 네 면상 안 봐도 되잖아? 내가 싫다고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이에요.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 딸 가슴을 아프게 하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돈 좀 번다고 무시하고 네 딸 공부 잘한다고 무시하고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너흰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러게 사람이 겸손해야지. 자랑질 좀 그만하고. 내가 언제 자랑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민지 스카이방 간 것도 그 상간녀가 알려준 거네? 그렇죠. 남편 동호회 소개해준 게 형님이에요, 그럼? 그래, 불륜 모임인데 내가 40대 모임이라고 소개해줬어. 알려줘도 가는 남자가 있고 안 가는 남자가 있어. 네 남편도 그런 놈이니까 바람을 피운 거지. 내가 뭐 둘을 한 방에 묶어놨겠니? 어차피 북치고 장구친 건 네 남편이야. 형님은 저를 비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들더라고요. 그러고는 담배 연기를 저한테 훅 뿌려댔어요. 그때였죠. 방에서 시부모와 아주버님과 남편이 우르르 달려나왔어요. 그걸 본 형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담배를 툭 떨어뜨리더라고요. 시모가 대뜸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죠. 아주버님도 형님의 뺨을 세게 때리고는 악 소리를 내며 절규를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을 붙잡고 한탄하던 시모가 분이 안 풀렸는지 형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형님은 소리도 못 내고 부들부들 떨면서 맞고만 있었죠. 감히 니까지 꽤 우리를 속여? 부모도 없는 거 불쌍해서 걷어줬더니만 아주 듣고 있으니 가관이네. 너 여태껏 몇 놈이랑 바람이 난 거야? 그것도 모르고 우리 불쌍한 큰아들 혼자 너 먹여 살리느라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고.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나 이혼시키려고 네가 작정하고 9년을 들이밀었단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그 꽃뱀한테 여태껏 퍼준 게 얼마야? 네가 다시 다 돌려내. 네가 다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남편이 형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다가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다리를 잡고 애걸하기 시작했죠. 여보, 다 들었지? 저게 다 꾸민 일이라잖아. 솔직히 작정하고 들이대는데 안 당해낼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 내가 앞으로 죽은 듯이 당신 말만 들으면서 살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저 여자가 한 말 못 들었어? 그런 놈이니까 걸려들은 거라잖아. 틀린 말 없네. 내가 제대로 된 남자를 못 골라서 이런 사달이 났다는데 어쩌겠어. 내 결심은 변함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이미 저의 짐은 다 빼놓은 상태였기에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죠.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서 저는 소송 이혼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바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요. 변호사가 상간녀에 대해 알려주었는데요.
형님과 상간녀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사이라네요. 소위 말하는 문제아 시절을 함께 보냈고 동네에서도 사고를 많이 쳐서 아주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아주버님도 이혼 상담을 한다고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한번 마주쳤는데 잠깐 이야기를 나눴죠. 따지고 보면 아주버님은 저보다 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니까요. 형님은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건지 과거를 숨기려고 그렇게 연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버님이 일하는 동안 거의 매일 밖으로 나다녔고 바람도 숱하게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우리 집과 비교하면서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그렇게 아주버님을 구박해서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다녀야 했었다네요. 너무 바쁘고 형님을 믿었기에 신경 쓰지도 않았었는데 이번 일로 시조카가 울면서 자기가 아는 건 다 이야기해 준 거라고 해요. 가만히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전 남편 얘기를 꺼내려고 하기에 바쁜 일이 있다며 얼른 자리를 피해버렸답니다. 워낙 남편의 증거가 확실했고 남편도 반성을 해서 소송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가 있었네요. 아파트의 절반 가격을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딸의 양육비도 매달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받은 돈과 직장인 대출을 받아서 딸과 둘이 살 자그마한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런 일에 휘말리고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딸이 상처를 받을까봐 가장 걱정이 컸죠. 이제 자기도 컸다면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딸이 있어 좀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혼한 지 반년의 시간이 지났고 저는 딸과 둘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낯익은 신발이 현관 앞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주 커다란 짐가방이 놓여 있더라고요. 놀라서 들어가 보니 역시나 시모가 떡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그 옆에선 딸이 저의 반응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딸에겐 할머니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겠죠. 저는 딸에게 괜찮다고 눈짓을 보내고 방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올 생각을 하세요? 어미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그 불려우한테 홀려서 진짜 나를 생각하는 내 며느리를 잃은 게 너무 한이 된다. 내가 이렇게 사죄하마. 시모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양손을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시모를 억지로 끌어서 일으켰죠. 왜 이래요, 이제 와서. 얼른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또 찾아오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애미야, 제발 나 좀 용서해 주렴. 내가 갈 데가 없어. 늙은 시어미가 길거리에서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니? 아니면 딱 한 달만 여기서 좀 지내게 해다오. 응?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누가 내 시어머니야?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내칠 때는 언제고. 나가요, 나가. 내가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첫째가 이혼하고 일도 때려치우고 맨날 술만 마셔. 나만 보면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수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서 내가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아이고, 내 신세야. 그건 제 알바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그 집하고 얽혀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더러운 가방 갖고 당장 나가요, 당장. 저는 시모를 있는 힘을 다해 문 쪽으로 밀었죠. 시모가 신발장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버티고 있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당장 모시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30분도 안 돼서 전 남편이 왔더라고요. 둘이 짠 건지 문을 열어주니 전 남편이 마구 비집으면서 결국은 거실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본 전 남편은 회사도 다니지 않는지 더벅머리에 수염도 덥수룩하고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은 조금 전에 시모 마냥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부모님이랑 형이랑 그 코딱지 같은 집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 그 나쁜 년은 형이 이혼 소송 승소했는데도 형 돈을 다 가지고 튀었어. 우리 민지를 생각해서라도 나 좀 살려줘. 이혼한 뒤로 양육비는커녕 민지한테 전화도 한 번 안 한 게 무슨 아빠라고 내 딸 이름을 들먹여. 둘 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전 남편의 행동을 보니 더하면 더했지 순순히 시모를 데려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동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들이 와서 남편과 시모의 팔을 잡고 달래며 문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경찰에게 잡힌 시모가 저한테 확 달려들면서 살려달라고 악을 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섰답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경찰이 시모와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더니 아무래도 치매 환자인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전 남편을 쏘아봤는데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시모는 아들 2명이 한꺼번에 이혼한 충격이 너무 컸는지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다가 결국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했죠. 전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하셨으면 치매 걸린 뒤로 당신밖에 기억을 못해. 맨날 당신 얘기하고 찾으러 가야 한다고 그러고. 당신이 우리 엄마 좀 용서해줘. 당신 없으면 나 죽어. 그니까 지금 내가 치매 걸린 너네 엄마랑 술만 먹어대는 아주버님이랑 엄마가 도망간 조카 데리고 너 보듬으면서 같이 살아달란 말이네? 돈도 내가 다 벌어오고. 너는 진짜 끝까지 쓰레기 짓을 하는구나.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당신이랑 우리 민지만 있으면 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민지야, 민지야 아빠 왔어. 전 남편이 딸의 이름을 계속 부르자 어느새 딸이 문을 빼꼼히 열고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치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민지 이름을 입에 올려. 얼마나 더 애한테 상처 주려고 그래. 다시는 너랑 길에서라도 마주치는 일 없을 거야. 또 찾아오기만 해봐.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저는 경찰에게 2 사람을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고 싶다고 당장 상황 좀 마무리해달라고 했어요. 경찰이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전 남편은 무서웠는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렇게 2 사람이 경찰차를 타고 가는 걸 끝으로 다시는 전 남편을 만나지 않았답니다. 저는 양육비 문제 때문에 전 남편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게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전 남편 행색을 보니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기대하지도 말고 그저 딸과 함께 둘이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소란스러운 환경에서도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해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전교에서도 높은 등수를 차지했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하니까 학군지로 알려진 곳으로 이사하려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이사 가고 싶었던 아파트의 매물을 좋은 가격으로 얻게 되었어요. 더 작은 아파트로 오게 되었지만 남편이 주소를 알 수 없도록 행정 처리를 해놔서 시모도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할 테니 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니 상처와 충격이 몇 배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헌신하고 배려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는 경험을 하니 좀 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제 직장과 커리어를 계속 지켜낸 덕분에 딸과 제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빠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헤어나오기가 더욱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딸이 대학을 갈 때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겠지만 딸도 성인이 되고 더욱 여유가 생기면 지금 순간을 추억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있죠.
저의 사연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